책을 망가뜨리는 연습.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책에 점 하나 찍지 않았다. 책이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다. 책은 늘 서점에서 막 사온 형태로 깨끗하게 서재에 꽂혀야 했었기에 행여 책이 잘못 접힐까봐 책장도 조심조심 넘겼다. 책이 벌어지는 게 싫어서 책을 감히 쫙 펼치지도 못했다. 그런데 줄을 긋고 메모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책을 더럽힐 수 있는가? 읽은 책과 안 읽은 책이 거의 새 책처럼 같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니 그게 꼭 그럴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책 옆에 표시해두면 나중에 그 책을 다시 꺼내볼 때 그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보기 좋았다. 밑줄을 그어둔 문장을 보고는 그때 내가 이 문장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파악하기 쉬웠고, 메모해둔 내용을 보고는 내가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장과 메모들을 들여다보고 사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색하며 요즘에 맞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책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줄긋고 낙서하고 접고 꺾고. 내 경우에 낙타 단계는 주로 밑줄만 그었고, 사자 단계 때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앞표지 안쪽에 그대로 베껴서 적었으며, 어린아이 단계는 된 지금은 베껴온 책 내용 옆에 내 의견, 내 철학이 담긴 글을 더 많이 적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낙타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책을 엉망으로 만드는 시절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이제 사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예 작정하고 책을 망가뜨려보자. 연필로 밑줄도 그어보고 형광펜으로 칠도 해보고 포스트잇도 덕지덕지 붙여보자. 가끔 강의 현장에서 책에 빼곡하게 포스트잇을 붙여온 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 동적을 만난 기분이랄까. 언젠가는 그 사람과 반드시 만날 거라는 생각이 강한 예감이 든다. 떠서가는 걸 좋아하고 건져가는 별이지만 낙타 단계에서는 당분간 책을 사서 보자. 되팔아할 생각도 하지 마라. 중고로 팔아봤자 손에 쥐는 건 절반이다. 그 절반의 돈을 위해서 수백 수천 배는 되는 경험을 팔아버리지 말자. 패는 있어도 배는 없어야 한다. 배. 어떤 일이든 처음은 쉽지가 않다. 하기 싫고 지루하고 자꾸만 딴 걸 하고 싶어진다. 당연하다. 우리는 편안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질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자꾸 진다. 그런데 이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패는 해도 되지만 배는 없어야 한다. 패배를 한자로 살펴보자. 패자는 뜻은 지다. 누구나 질 수 있다. 지는 게 당연하다. 저도 괜찮다. 그런데 배는 뜻은 도망가다.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된다. 도망가면 영원히 이룰 수가 없다. 책에게 질 수 있다. 한번 좋을 수도 있고 읽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 제발 도망가지를 마라. 그래, 도망갈 수 있다. 하지만 도망가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돌아와 책을 다시 들고 읽어라. 그러면 된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실패할 수 있다. 새로 출시한 메뉴가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야심차게 기획한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된다고 도망가면 그 일은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뇌한테는 패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 수 있다. 하지만은 졌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빨리 돌아올수록 더 빨리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용기 있는 삶. 사자 단계는 사자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군가가 얹어준 짐을 지고 주인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걷는 낙타에 비해 사자는 자유롭다. 스스로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거리낌이 없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낙타에 비하면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 사자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기에 늘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따른다. 그리고 사자는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한다. 내가 먹기 위해서 사냥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는다. 독서의 두 번째 단계는 사자단계다. 사자단계의 특징은 이렇다. 이에 남이 좋다고 하는 책을 읽는 것은 진부하게 느껴진다. 왜 나는 남이 골라주는 책만 읽지? 의문이 들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책을 스스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서점 구석구석을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제목과 차례만 보고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책을 드디어 발견한다. 그리에 골라온 책을 읽는데 역시나 그 책에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책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 책에서 얻는 효용도 알았기에 욕심이 나기 시작한다.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사들이고 읽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난다. 읽는 재미있고 데미안과 너희가 받아 두 작품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읽었다 하지만은 어느 작품이 헤르메스의 작품이고 어느 작품이 해밍웨이 작품인지 늘 헷갈린다. 사자의 삶은 낙타의 삶보다도 주도적이다. 하루 24시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대체로 매일 피곤하다 하지만 쉬는 날은 더없이 자유롭다. 그리고 휴식 후에는 100% 충전이 된다. 돈도 원인도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심도 들고 사자 단계는 그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하다. 삶을 살거나 책을 읽는 데 자신감이 충만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대신에 이 단계에 머무르게 되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나도 사자 단계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린아이 단계를 경험하게 되자 사자 단계만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사자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만심이다. 서두르지 말자. 즐기며 가자.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 즐기자. 남들도 다 그래? 난 안 그래. 사자 단계에 되면 남들이 다 그래? 난 안 그래. 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글을 쓰는 2023년 4월은 최악의 불경기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적게는 2% 많게는 절반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남들도 다 그래. 난 안 그래. 남들도 다 그래. 에 속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삼각형의 아래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그 자리에 머무른다. 책을 읽고 사자가 된 사람들은 난 안 그래를 외치며 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 소수들만 차지하는 삼각형은 맨 위쪽에 자리한다. 자본주의는 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는 반드시 삼각형의 위로 올라가야 한다. 사자 단계에 되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다. 용기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자본주의 삼각형을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외부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 조급함과 자만심을 경계하라. 소외효과라는 말이 있다. 연극 등에서 사용하는 말로 관객을 연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관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실제가 아닌 연기라고 명백하게 말해주는 기법을 뜻한다. 독일의 극작가 베를톨트 브레이트가 이런 낯설게 하기 효과를 사용했는데 그는 일부러 신속했던 소재들을 생소하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관객들을 소외시켰다. 한마디로 그게 완전히 빠져들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왜? 관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영화에 푹 빠져봤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봤을 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너무 빠져들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책을 아무리 재미있게 몰입해도 강의해도 독자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장점이 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몰입시켜도 속도가 느리다. 왜? 생각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의 생각을 방해할 정도로 책을 빠르게 읽으면 독서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조금만 더 읽으면 천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읽으면 어디 가서 사자와 같은 왕성한 용기와 열정으로 마구 읽어치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진득하게 참지 못하고 조급해진다는 것이다. 더 빨리 읽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다. 당연한 욕구다. 하지만 진짜 사자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사전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일단 소화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다. 책을 읽은 뒤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읽은 책이 모두 내 안에 지혜로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든 딱 그런 만큼 쌓인다. 지금 이 시기에 경계할 것은 조급합니다. 억지로 조급하지 말고 느리게 가야 도달한다. 독서가 그런 것이다. 서두르면 지치고 포기한다. 10적 독서법 시작은 유명한 책들은 다 읽어버리겠어. 사전은 욕심 많다. 당연히 책에 대한 욕심도 많다. 사람들이 유명한 책은 다 읽어버리려고.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인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 책을 읽다가 옆에 쌓아둔 책들을 보게 되면 저 책들을 언제 살지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읽고 있는 책을 대충 막 넘기게 되고 이렇게. 이때 필요한 독서 방법이 바로 10쪽 독서법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 그릇 책을 매일 딱 10쪽씩만 읽을 것이다. 더 읽어도 안 되고 더 읽어도 안 된다. 무조건 딱 10쪽씩만 읽어야 한다. 그런데 한 그릇 책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서력에 맞게 5권에서 10권씩 권수를 정해 모든 책에 딱 10쪽씩만 읽는 것이다. 권수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30권까지 시도한 적도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권, 다음에 10권, 또 20권으로 차츰 권수를 늘려갔다. 일단 처음 시도해 본다면 시작으로 무조건 5권을 하자. 그러게 5권을 걸어서 책을 쌓아두고 그래서 가급적 분야를 섞어서 소설만 5권 안 된다. 인문서도 5권도 좋지 않다. 분야를 다양하게 섞어서 지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10쪽은 절대적인 숫자인 10쪽이다. 차례 페이지도 한쪽으로 인정, 그림이 있어도 한쪽으로 인정. 그러니 첫날은 거의 읽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한다.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지 않나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복수 효과가 있어 더 명쾌해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예를 들어보자. 1번에서 5번까지 책이 있다고 해보자. 1번 책을 10쪽 읽고 2번 책으로 넘어가서 책을 펼치면 또 1번 책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된다. 앞의 책은 원래 이런 내용이었지? 내가 안 읽어도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복습 효과를 낳게 되고 한 권만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가 좋다. 하루 10쪽씩 5권만 읽어도 하루 50쪽, 한 달이면 1500쪽, 한 권이 300쪽이라고 하면 5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10권씩 이렇게 읽으면 3000쪽, 이렇게 따지면 그저 하루 10쪽이지만 상당한 독서량이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한 달에 하루 10시간 책 읽기. 책 읽기는 목표에는 지혜다. 과거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든 독서의 목표 중에 10%가 지식을 얻는 것이라면 90%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다. 목표의 90%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낙타 당길 때는 지혜가 없지만은 사자 당기를 접어들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낙타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자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린아이 단계로 가면은 사자 단계에서 쌓은 지혜가 깨달음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지혜를 쌓으려면 어떻게 책을 읽으면 될까? 한 달에 하루 10시간씩 책 읽기를 해보자. 하루에 10시간이라는 말은 숫자 그대로 10시간 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하루를 독서에만 몰입해버리는 것이다.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막상 실천해보면은 의외로 쉽지 않다. 일단 몸이 불편하다.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 눕고 누우면 잠이 솔솔 쏟아진다. 안되겠다 싶어서 일어나면 다리가 아파서 다시 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10시간을 버티고 나면 몸이 그것을 저절로 기억한다. 고통스럽지만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해낸 경험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독서를 하고 평상시로 들어오면 책을 1시간 정도 읽는 것은 아주 가뿐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나의 한계치를 조금씩 넓혀가고 나의 책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한라산을 쉽게 오르는 것이다. 한 달에 딱 하루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자. 주말에 하루 마음 먹고 해보자. 하기 싫은 운동이지만 고통을 참고 땀을 뚝뚝 흘리며 운동하고 나면 굉장한 깨어남을 뿌듯함을 느끼듯이
하루 10시간 독서도 마음 먹기는 힘들지만 막상 해보면 그 뿌듯함과 맑아지는 머리에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사는 데 이상 자랄 수 없지만 인간은 계속 자란다. 노트 말고 마음에 정리하라. 노트 말고 마음에 정리하라.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지 불안한 감이 들 때가 있다.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와닿았던 기억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읽고 있는 페이지에 몰입하지는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책을 읽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진다. 내용이 섞여버린 건 아니지, 읽은 뒤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책을 보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완전히 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책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고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면 된다. 마음에 정리한 다음에 마음에 정리된 책의 내용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삶의 답을 주고 아이디어를 던져줄 것이다. 좋은 책이란 특정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주는 책이다. 읽다가 좋은 문장은 두세 번 읽으면 생각하면 된다. 노트에 정리하지 말고 머리에 정리하라. 1분 후에 까먹어도 상관없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내용을 까먹어도 생각을 통해 사유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독서 모임에 나가는 이유는 얼마 전 개그맨 김영철의 라디오에서 그래 형 나 내 인생에서 제일 감명받은 책이 딱 3권 있어. 월든 금각사 나머지 한 건 뭐야? 영철이는 눈을 반짝이면 넌지시 묻는다. 형 혹시 스토너 알아? 윌리엄스 스토너? 내가 대답하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은 눈에서 불꽃이 튀고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외치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영어로 배웠다. 한마디로 영철이와 나는 소년간 만나지 못한 어색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라디오 중간중간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넌 무엇을 기대했나?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눴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동시에 책의 한 문장을 외친 이 순간의 짜릿함은 수백 원을 준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 쾌락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한다. 그 기대는 사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기대를 가져와 내 것이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산다. 하지만 인생에는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사실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영화의 주인공이 꼭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뭔가 대단한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딪힌다. 뭔가 대단한 돈을 벌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니다. 모두에게 자기만의 삶이 있다. 조용하지만 묵묵히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스토너가 그랬다. 책을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자 단계에서 독서 모임을 나가보기를 원한다. 영철이와 내가 그린 그 쾌락의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경험은 더 넓은 경험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주기도 한다. 내가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토론하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혹자는 왜 내가 힘들게 읽어서 얻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답이다. 나누어지면 더 많이 채워진다. 그래서 존 러스킨이 참기와 백합 그리고 독서의 관하여에서 교육의 목적은 관대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혼자 고립되어 읽으면 섣부른 해석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아집과 교만이 자라날 수도 있다. 그러니 홀로 떨어지려 하지 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자꾸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라. 사람 속으로 들어오라. 아침에는 시 한 편을 읽어라. 독일 문학 비평가이자 소설가인 게오르 루카치의 영혼과 형식, 번역한 번역가 홍성광은 옹기의 말을 통해서 이 책에 이렇게 말한다. 이 책에는 낭만주의의 삶의 예술은 행동으로 옮겨진 시라고 노발리스 철학이 드러나 있다. 영혼의
행동.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걸어서 출근하고 비슷한 밥을 먹으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 잠드는 일상. 난 일상이 그 몸이 건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우리 일상이 시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 마치 시처럼 놀랍고 감동적인 일을 이 일상에서 벌어진다면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에 시 한 편을 읽으라고 권한다. 일상이 한편의 시로 다가와서 매일 아침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시 한 편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사실 아침은 바쁘고 정신이 없다. 씻기 바쁘고 옷 입기 바쁘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뛰어나가기 바쁘다. 이런 시간에 책 한 줄 읽고 나가세요 라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시는 다르다. 일단 짧다. 눈으로 쑥 훑어내려가는 것으로 끝인 시도 많다. 바쁜 아침 시간에 충분히 한 편 읽을 만하다. 이렇게 아침 읽은 시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할 여유가 되어준다. 가령 나는 오늘 아침에 문태인 시인의 맨발이라는 시를 읽었다. 어물진 개족의 한 마리가 내민 맨발을 보며 느낀 내용을 담은 시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라는 문장과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남았다. 하루 종일 맨발과 속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생겼던 조바심이 그래 난 원래 맨발이었어 라는 해답이 되어 나를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래 모든 사람이 맨발과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지금 맨발이지만 괜찮아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라는 문장이 되어서 나를 응원한다. 시는 앞쪽에 힘이 최고점에 있기에 단어 하나만 건져도 우리에게 엄청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아침에 시 한 편을 읽어봐라. 그날 하루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다 읽기 힘들면 시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나가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되뇌어라. 당신 눈에 띈 한 구절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다. 나만의 문장을 가져라.